광덕 스님 연락해 봤어요? 양산 스님? 아직 안 해봤는데요. 잠깐만.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스님들 잠깐 저기 그 비디오 온 시켜주세요. 잠깐 사진 좀 찍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 고, 어, 중앙승가대학교, 김포승가대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인식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인식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인식론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 있어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학년 스님들은 비디오 좀 켜주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불교 인식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면은 삿띠와 삼빠졌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가? 요게 하나의 그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정확하게 어떤 대상인가? 깨달은 자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달은 자가 깨달음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향산선이 그게 뭔지 알았어요? 깨달은 자가 공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공에 대해서만 알고 세속적인 차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마공이라 그러나요? 편공이라 그래. 예. 공에 치우쳐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본성을 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되죠? 대승불교에서는 본성만 보는 것으로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뭐를 봐야 돼요? 연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심. 사물의 차별상을 봐야 돼. 차별성.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보살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두 번째로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차별상을 봐야 된다. 차별상은 왜 봐야 되죠? 음, 다양한 업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중생제도로 할 때 그 부분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수 스님, 비디오 켜보세요. 우리 1학년 스님들 비디오를 좀 켜라니까. 내가 말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광덕스님, 사물에 대한 차별상을 왜 봐야 되겠어요? 잠깐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태연 스님, 사물에 대한 차별상을 왜 봐야 돼요? 오디오를 켜야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물에 대한 차별상을 모르면 중생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중생들을 도와주려면 사물에 대한 차별상을 알아야 돼요. 이수스님, 그 비디오 켜고, 지니스님도 저기 할 일 없으면 괜찮으면은 비디오 좀 켜주세요. 특히 누군가가 막 그냥 쫓아오는 그 범죄 집단이 쫓아오는 거 없으면 비디오 켜주세요. 자, 이수스님, 내가 예수님,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불교의 인식론에서 알아야 될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물의 자성이고, 또 하나는 사물의 차별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해가 가나요? 이게 깔끔하게 이해가 가야 돼. 안 그러고 이해가 완전히 안 가면, 그러면 뒤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 헛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돼요. 진유스님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그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사물에 대한 자성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상을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스님들의 경지에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은 아무런 그 효과가 없어요. 음. 각 개인의 자기 건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 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만사부 아, 법문처럼 스님은 방편에 그렇게 따라서 생각한다. 네, 이수 스님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사물에 대한 자성과 그 다음에 차별상을 보는 것이 불교 인식론에서 깨달음에 관한 논의의 전체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사물에 있는 음, 자성은 무엇이며, 자성은, 예,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성 같은, 어, 어느 사물에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성품이 아닌가 좋아요. 생각되고, 자, 내가 차별성은, 네,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봐요. 사물에 예, 있는 자성은 우리 인간의 개념이나 분별이나 망상이나 업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의 사물에 대한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 이거를 이제 중간학파에서는 공성이라고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야따부차 냐나예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겠죠? 스님. 음. 네. 자,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성 혹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보편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그러니까 이건 중생 세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그 보편성이 뭘까요? 양산스님.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뭘까요? 개념에 의해서 사유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뭐 속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분별과 망상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분별과 망상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좀 더 불교적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뭐가 될까요? 탐, 진, 진, 치에 의지해서 사물을 선, 악, 시비, 고, 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물을 탐진치에 의지해서 선악이나 고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물들의 자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물들의 자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자상에는 이 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야따부차나나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탐진치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의 괴롭고 즐겁고 선악 시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볼 수 없으면 어떤 모양이 생길까요? 그럼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길 수가 없고, 초기 불교에서는 사물을 어떻게 보냐면은 무상고 무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볼 때 무상고 무아로 바라보는데,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상일까요? 아니면은 사물을 개념을 통해서 보는 것일까요? 사물의 자상입니다. 개념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개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향산 스님도 불교를 수십 년 공부했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자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쪽에서 찌르고 저쪽에서 얘기하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하나의 객관화시켜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립을 한 것이 이 깨달음의 상태, 자상의 상태와 분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논리적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불교 인식론이요? 불교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어디까지 무엇을 보는 것이 깨달음인가?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아는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보았어요. 두 가지가 뭐죠? 깨달음을 얻는데 그 두 가지의 도구가 뭐예요? 불교에서? 광도 스님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사마타 이빠사나입니다. 인식론에서는 사마타 이파사나가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는 프라딱샤, 감각적 지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아누마나, 추론지.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론의 방법에서 감각 기관의 도구가 그 대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의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식을 가지고 추리를 해서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직접적 지각이가 의식이 마음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황 선생님? 그건 추론지입니다. 추론지에 속하는 거예요. 의식이 대상을 아는데 왜 이거를 추론지라고 하는가?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인식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불교의 인식론은 만법에 대해서 만법은 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인가요? 아와 법으로 나눠져요. 나와 내가 알것. 바라보고 경험하는 대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만법의 자상, 본질적인 그런 모양, 이 본질적인 모양은 개념이 붙지 않은 상태의 모양, 그 상태를 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인가? 전오식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볼 때 개념이 붙지 않은 상태. 자, 이것을 나와 사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나의 본질이 감각기관으로 보았을 때 개념이 붙지 않은 상태의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식이라고 그래요. 식.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개념을 통해서 분별망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식을 바로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참마음을 보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을 바라봤을 때 청정한 마음을 본다. 자, 이건 아직 전오식의 상태예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의 상태다. 이 청정한 마음 상태는 언제냐면은 전오식이 일어날 때, 거기까지는 마음이
청정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과거의 기억과 합쳐져서 제6, 7의식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추론지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지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탐진치와 함께 일어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탐진치가 없는 상태의 추론지가 있어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의 추론지는 뭘로 결과가 나와요? 그거는 무상고무아로 나와요. 자, 그래서 사물과 대상이 무상고무아라고 보는 거. 자, 요것을 추론지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탐진치가 없이 그러면 탐진치와 함께 개념으로 사물과 대상을 보았을 때 그때는 뭐가 발생하죠? 자, 거기에는 가리, 바로 고라,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호오라고 하는 수상행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개념이 달라붙지 않는 개념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전오식을 바라보는 상태.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삿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삿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념과 함께 일어난 것들은 산빠졌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학의 용어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자, 노트 이거 새로 올린 거 보이죠? 예, 네, 교수님. 양산 스님 한번 노트 보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추론적 인식에서 인식되는 것은 보편적 특성이다. 그러나 불교에 따르면 보편적 특성은 마음이 구성한 것으로서 상상된 대상이며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론의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 구성물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불교 입장에서는 지각의 대상, 개체와 추론의 대상 보편적 특성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두 뿌라마나는 서로 대상을 공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뿌라마나들은 각기 고유한 인식 대상만을 갖는다는 주장이 정립된다. 이 견해가 바로 뿌라마나 바와스타라는 배타적 접근이다. 계속. 다르마키르티 뿌라마나 2번론 인식 수단의 대상 차이에 따른 구분. 다르마키르티는 두 가지 뿌라마나 지각과 추론의 구분을 각각이 지니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근거하여 정당화한다. 뿌라마나 바르티카의 지각에 관한 장에서 그는 두 가지 종류의 인식 수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종류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대상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한다. 계속해서. 고유한 개체,
보편적 성격의 대상, 먼저 고유한 개체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님, 어떤 결과도 일으킬 수 없음, 비작용성, 다른 것과 유사하지 않음, 상호 간의 유사성을 지님, 언어로 표현될 수 없음, 언어의 범주를 초월함, 언어로 표현 가능, 관습, 사유 등을 통해 인식 불가능, 관습, 사유를 통해 인식 가능. 이처럼 닮아끼리 뛰는 실제적 인식은 오직 고유한 개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보며 개념적 인식 또는 추론적 인식은 보편적 특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두 가지 뿌라만 하는 상이한 인식 대상을 전제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것을 스바락샤나와 사만얄락샤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자상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스바락샤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물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을 본다. 그거를 사만냐 락샤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자상, 진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스바락샤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눈앞에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과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과를 여러분들이 그 입에 넣고 깨물어 물었어요.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복숭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그 해보다도 올해는 백두가 일찍 익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를 입에다 깨물면 사르르 녹는 맛이 있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음날 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백두를 사다가 먹었을 때 어제의 맛과 오늘의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좀 있겠죠.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오늘의 맛과 내일의 맛은 또 어떨까요? 또 장에 가서 사면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같은 달콤함에도 이 떡떡함이 있는 달콤함이 있고 그냥 수분이 많은 달콤함이 있고 건조한 달콤함이 있고 향기가 있는 달콤함이 있고 개별적 특성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각각 다른 개별적 특성을 보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스발락샤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사물의 자상을 보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감각적 지각과 추론 두 가지로 대상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사만얄 락샤나 보편적 성격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먹은 복숭아의 각각의 맛이 오늘, 내일 조금씩 조금씩 틀린 것은 자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숭아를 놓고 보편적 성격은 뭘까요? 복숭아죠. 복숭아라고 하는 이름. 예. 이 이름은 그거는 사만냐 락샤나 보편적 성격이라고 그래요. 자, 이 복숭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맛을 보고 음, 그 개별적 특성을 모아서
통칭해서 복숭아라고 하는 거죠. 이수스님, 복숭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아, 개념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이거는 추론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숭아라는 이름은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복숭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외국에 수출하고 해. 그러면은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혹은 언어학자가 혹은 왕이 이것은 뭐 복숭아라고 해라. 라고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그런 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복숭아과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복숭아는 하나의 그 컨벤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세속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관습이라고도 얘기해요. 관습에 의해서 복숭아라는 이름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복숭아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복숭아라는 그 자상, 어떤 개결적인 복숭아를 먹었을 때의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느낄 수 수 있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못 느끼지. 자, 예를 들어 봐. 어제 그 복숭아를 먹었었던 그 복숭아, 그 개별적인 고유한 개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맛과 그다음에 향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복숭아라는 이름 가지고는 거기에서 맛과 향기가 떠오르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예. 이 보편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적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 개념에 여러분들이 빠지고 속아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편적 그 개념을 가지고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거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사물의 자상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의 진리를 야타부타냐나 있는 그대로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딩나가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빅나가 다르마키리티 인식 개념의 주요 특징들을 논의한 후 이제 두 가지 인식 유형, 어, 인식 유형, 여기서부터, 예. 예, 예. 빅나가 다르마키리티 인식 개념의 주요 특징들을 논의한 후 이제 두 가지 인식 유형에 대한 그들의 개념으로 논의를 전환해보자. 이 부분에서도 빅나가에서 다르마키리티로 넘어가면서 일정한 변화 또는 발전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겠다. 이번 세션에서는 빅나가의 프라마나 이론, 즉 지각과 추론에 대한 그의 설명을 논의한다. 다음 세션에서는 다르마키리티의 빅나가의 프라마나 이론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빅나가는 지각을 개념화가 배제된 인식으로 정의한다. 즉, 이러하며 여기서 개념화는 이름, 보편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지각은 우리가 대상을 이름 붙이거나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 해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인식이다. 빅나가는 지각과 개념화를 정의한 후 유사지각이라 불리는 것을 설명한다. 유사지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념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각이 아니다. 빅나가는 유사지각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 여기서 지각을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떤 대상을 아무런 분별 없이 보면 대상에 대한 자상을 보고 그것이 깨달음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인데, 프라딱샴, 감각적 지각. 다시 말해서 안입이 설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볼 때 깔바나 개념을 앞보담 제거한 상태에서 개념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대상을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감각적 지각 혹은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상을 지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통해서 이해한 거, 그 개념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누마나 추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론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진리를 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추론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프라텍샤 아바사.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오류가 있는 그런 즉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대상을 지각할 때 여기에서 바른 것은 뭐죠? 바른 깨달음,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죠? 깔바나 아보다. 그래서 개념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상을 읽는 그대로 지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념이 이씨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환각. 예를 들어 신기루의 환상. 여기서 관찰자는 사막의 빛이 물결 같은 움직임을 물결치는 물로 개념화한다. 2.
관습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 즉 개념적으로 구성된 실제, 성질, 보편 등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 3. 추론에 기반한 인식. 예를 들어 언덕 위에 불을 보는 경우처럼 특정한 불이 직접 보이지 않아도 불이 있다고 개념화하거나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론하는 인식. 이러한 인식은 기억과 욕망에 기반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각적 지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개념이 함께한 감각적 지각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자, 어, 첫 번째로 이 감각적 지각에 무엇가 붙어 있느냐면 개념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경우예요. 이제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자, 사막에 여행하고 있는 산 사람이 있어요. 배도 고프고 그다음에 날도 뜨겁고 목도 마르기 때문에 사막에 흩어져 있는 모래가 뭘로 보여요? 모래가 물로 보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래가 물로 보여서 자, 모래가 물로 보이는 거 광덕스님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모래가 물로 분, 보이는. 나쁜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야. 자, 이 환각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환각이냐면은 어떤 젊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그 다음에 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져요, 안 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사귀고 싶다, 아니면 멀리하고 싶다 하죠. 지금 이런 종류가 다 어디에 속해요? 환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상의 모양에는 아름다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함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매력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싫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기억과 욕망. 개념, 개념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본인의 그 개념은 습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믹서돼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미추를 얘기하고 대상에 대해서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 프라탁샤 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다 뭐가 된다고요? 다 환각. 이거는 참된 지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착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각적 지각을 이 생각이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 않으면 돼요. 이 세 가지의 실수. 이 세 가지 실수가 뭐죠? 환각,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추론. 추론.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함부로 추론을 많이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막 그냥 조금 못 먹고 저기에 보였으면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저 사람 실현당했나? 저 사람 뭐 부모하고 사별했나?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항상 추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추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절차를 밟아서 정당화하기 전까지는 이 전제에 대해서 이 명제를 정당화하는 어떤 논리적 과정을 어 거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한 이 추론, 내가 이해한 추론은 전부 다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 전부 다 자기의 개념에 인식한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관습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은 인제 나의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실체와 성질과 보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대상이 실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향간 스님. 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가 어떤 상태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개념이 붙지 않은 상태죠. 네. 그래서 개념을 붙지 않은 상태에 사물을 바라볼 때 개념을 붙지 않은 상태로 바라보는 게 어떤 상태로 바라보는 걸까요? 그런 그 오식으로 대상을 예? 지각할 때, 어떻게? 그런 판단은 오식으로 대상을 지각할 때 아닐까요? 전호식으로 대상을 지각할 때 어떤 상태가 분별이 없는 상태의 지각일까? 이름 붙이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계속 인제 도돌이표야.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되돌이표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사물의 개념이 붙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는 상태는 1 번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2번 정신적인 상태는 수상행식으로 보는 것이 인제 개념이 줄어든 상태, 개념 없이 바라보는 상태. 먼저 대상은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에요. 사물을 바라볼 때. 자, 지수화풍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딱딱한 느낌, 촉촉한 느낌, 그다음에 따뜻한 느낌, 그다음에 움직임, 이런 것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경행을 할 때 여기에다 아무런 개념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자, 요거 이거 정리가 됐을까요? 예, 아무런 개념도 붙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수화풍을 발바닥으로 느끼는 그 순간 거기에서 딱 멈추면은 그것이 바로 사물의 자상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수화풍은 쉬워요. 자, 수상행식은 자체가 개념과 연결돼 있어요. 자체가 이 생각과 그다음에 욕구와 그다음에 아는 마음, 그 느낌, 이런 것들은 자체가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느낌과 생각과 그다음에 욕구를 있는 그대로 탁 보는 상태, 첫 찰나에 보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개념이 붙지 않은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자상을 얘기할 때는 개념이 붙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체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자상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의 몸,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이 발생하게 돼요. 어, 개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의 경우예요. 두 번째의 경우가 뭐냐면은 이거를 한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상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뭉뚱그려서 개념으로 그다음에 보편과 실체와 성질로 바라봐요. 그래서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다. 내가 욕망한다. 라고 그렇게 개념화하는 것이 두 번째 관습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한 내가 느낀다, 내가 즐겁다, 내가 괴롭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욕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잘못이 안 돼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냥 개념 없이 최초 찰나찰나에 있었는데 이 차이를 놓치면서 개념화가 들어가서 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고 통증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러면은 통증, 기쁨, 통증, 기쁨만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서 알아차리게 되면은 두 번째 관습적인 실제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낱낱이 따라가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두 번째 관습적인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고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주 closely 아주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그것을 띄엄띄엄 보게 되면은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관습적인 실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환각으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관습적인 실제로 인식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로 다 빠져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추론에 기반한 인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얼굴이 막 웃으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웃으면서 만나. 그냥 웃으면서 웃는 그 모양만 우리는 볼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추론을 하게 돼. 오늘 저 스님 주식이 올랐나? 혹은 뭐 오늘 뭐 저 스님 나오다가 뭐 개가 똥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봤나? 아니면은 뭐 절에서 뭐 좋은 일이 있었나? 갖가지의 추리를 해요. 우리는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웃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갖가지 추리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슬픈 표정으로 스님들이 사람을 신도를 만날 때 아주 슬프고 그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향산 스님 상담할 때 신도님이
눈물을 흘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러면 예, 아무 생각도 않고 있어요? 아니면 추리를 해요? 추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1번 무슨 추리를 할까요? 일단 상담할 정도면은 내가 대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가족 네네. 관계나 뭐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데 요즘에 큰아들이 저거를 많이 한다고 해봐요. 어, 게임, 게임을 많이 큰아들이니까 할 게임이라기보다도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예, 자, 그런데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슬픈 표정으로 왔으면 무슨 추론을 할까요? 그 큰아들이 돈을 탕진해서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다거나, 자, 여러 가지 이거는 직접적 지각이에요, 추론이에요. 추론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추리작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추론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그럼 내가 다른 다 문제로 아는데 괜히 숨기려고 하지 말으라고 자꾸 자기가 추리한 것을 어떤 정당을 쳐. 객관화시키기도 전에 자꾸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그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추론은 아직 검증되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검증되기까지는 사실이 아니고, 야,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추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지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 지각에 대한 그런 지각의 해석에 대한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추론은 간접적 지식이야. 직접적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추론이 가지고 있는 허물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증명되기까지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감각적 지각은 직접 인식인 반면에 이 추론은 간접 인식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여러 가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적 지각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환각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관습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추론에 개발한 인식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볼 이 세 가지를 빼버리고 나면 그거는 확실하게 감각적 지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나요? 예,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상을 지각할 때 유사 지각 개념을 그거를 실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지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 깔바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째따나 상카타 마음에 의해서 어떤 그 대상을 그렇게 구성을 해버려요. 자기 마음으로 대상을 플롯 스토리를 짜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그 도구가 유사지각 개념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감각적 지각이에요. 그 감각적 지각인데 이 감각적 지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전오식에 해당된다. 전오식에 뭐가 빠져야 되냐면 깔바나 앞보담 이 개념화하는 작업이 마이너스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참된 지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무상고무화를 깨닫는 것은 감각적 지각일까요? 아니면은 추론에 해당할까요? 추론, 자, 무상고무화를 깨닫는데 추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1번. 그다음에 2번 또 다른 방법에서 무상고무화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직접 지각했어요. 직접적 지각, 그러니까 어 프라ත්약샤 감각적 지각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보통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 five sense organ,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는 무상고 무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안 때문에 돼요. 예, 그래서 개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지수화풍 사대와 수상행식이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을 보고 사유 추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상고 무아를 직접적 지각으로 깨닫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음, 사선 그, 이상에서 보라 친구가 가라앉혔. 숙명통과 예, 천안통을 통해서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그래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을 해서 무상고무아를 깨닫는 방법. 이거는 특수지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선정을 체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특수지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특수지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추론이라고 하는 예, 간접적 지각이 있죠. 자,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깨닫는 데는 특수지각이 그 사선정 이유에서 신통력이 있는 분들이 얻는 깨달음이 있고 신통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상고무아를 뭘로 깨닫게 돼요? 추론지 간접적 지각으로. 추론지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무아를 이 대상을 삿띠를 할 때는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무상고무아를 얻을 수 있어요? 개념이 추론, 포함된 쌈빠잔냐를 할 때 무상고무아를 체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삿띠를 할 때는 사물의 본성, 자상을 보고 그 다음에 쌈빠잔냐를 할 때 무상고무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 사물의 그 무상고무아는 신통력을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당한 추론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추론을 하느냐 하면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맹렬히 이 움직이는 대상들을
계속해서 바라다 보니까 맹렬히 움직이는 대상들이 개념을 통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맹렬히 움직이는 대상들을 계속 쳐다봤을 때 우리는 삼법인에 대해서 이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물의 자상을 살펴보는 사물의 자상을 깨닫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불교 논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제 이것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5분간 휴식하고 2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방해 안 하십니까, 스님? 자, 이제 소리 들려요? 예, 지금 들립니다, 네. 지금. 아이고, 진작 나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녹음 그래서 됩니까? 녹화. 아무도 대답을 안 했구나. 나는 한참 사람들 이름 부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가 했던. 녹화 됩니까? 녹화? 녹화는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해야겠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고 내가 없음을 요다라는 거. 요게 하나고, 요견 자심기용,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 용에 있어서 일으킬 때 두 가지 차별이 있는 것을 요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정심이고 염심이에요. 향산스님, 이 두 가지가 같은 걸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마이크를 켜고 말을 해야죠. 왜요? 말을 해보라니까 말이 안 돼? 이수수님 한번 마이크 켜고 말해봐요. 네, 정심과 염심은 다릅니다.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사대가 사대와 그 다음에 오온이 본래 공에서 무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참마음이라. 요게 참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의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이종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느냐고. 광덕스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유스님. 서유스님은 이해가 되겠어요? 정심과 염심으로 분류는 했지만 마음의 기본 자리는 같다고 아니, 저는 1번은 네, 4대 5원이 본공부화야. 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네, 정심과 염심으로 구별하는 거, 이 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느냐고. 저는 의미만 이해했습니다, 스님.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공이라고 보는 거고 그 네, 공을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정심과 염심으로 나누어서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하고 네.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네네. 네, 우리 문맥상으로 한간선님 마이크 해결됐어? 네, 자, 참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딱 들어가서 4대 오온이 본래 공하고 무아인 것이 참마음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정심과 염심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참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4대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거는 절대 무에서 마음의 작용심은 청정심과 염어심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나요? 자, 그래서 4대 오온이 본래 공하고 무하다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 무의의 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그 관법이냐면은 이거는 중관에서의 용수보살의 그 관점이야. 그래서 4대 오온이 본래 공하고 무하라고 하는 것은 중관에서의 관점, 절대적 진리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종의 차별이 있고 정심이 있고 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심과 심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 소리를 들으면서 깔바나보다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들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유의의 진재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발생해요. 하나는 내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모양이라고 하는 니미따, 표상. 그래서 표상을 여러분들이 안근에 의해서 받아낸 표상을 여러분들의 시기, 마음이 맞이해 나갔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기본 지각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그 기본 지각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죠? 신과 신소. 신과 신성? 그 기본 지각이 뭐냐면은 그 중화상. 대상을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의 내용물이에요. 그 내용물이 바로 내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둘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심과 심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이 작용할 때는 이렇게 정심과 염심, 심과 심소가 둘이 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는 마음을 정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그 내용물을 염심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마음은 개념화되지 않았고요. 염심은 개념화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탐진치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염심이라고 하고, 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형체도 모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심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알기만 하고 아직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맑은 마음,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계속해서 관찰하면 이 대상이 니미tta가 사라지게 되면 아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이 내 눈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 대상을 표상이 생기고 그 대상을 알고 그 다음에 찰나가 지나면 대상 사라지고 또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맛이 느껴지거나 다른 감각기관에서 대상이 오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그 대상은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자, 그래서 대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도 어떻게 돼요? 생명 일어났다 사라져.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페 상카라 아니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한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건을 벗어난 실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조건을 벗어나면 무의죠, 무의법.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에서 조건을 벗어난 실체가 있어요? 조건을 벗어난 실체. 이 상태에서. 조건을 벗어났다면 비추는 마음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냥 손쉽게 아는 말해서 마음은 네. 이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요, 안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무아, 무아. 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종 차별이 있어서 정신과 염심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한 단계 더 수행해서 나가면은 그것의 자성이 뭐라는 것이 나와요? 무아. 무상하고 공이라는 것이 무상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상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무의의 진재를 말하는 것이고 대상을 인식하는데 분별망상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대상을 볼 때 분별망상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그거를 유의의 진재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예, 자, 그래서 무의의 진재와 유의의 진재,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양쪽 측면을 여기에다가 다 기술한 거예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양쪽 측면을. 자, 유식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죠? 이종 차별에 있는 마음, 이거를 강조를 해요. 중간에서 뭘 강조하죠? 봉공무아를 강조해요. 자, 봉공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의의 진재,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멸의 상태가 되고 여기는 유의의 진재, 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도를 강조하고 중간에서는 멸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론에서 용수보살이
용수보살은 내일 다룰 거예요. 용수보살이 말하는 참된 지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용수보살은 여기에다가 치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다르마키르티와 그 다음에 진나대사의 참된 지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었어요. 참된 지각에는 진나와 그 다음에 다르마키르티 대사가 봤을 때는 마음에 이종 차별이 있는데 정심과 염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심과 염심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자, 사물을 바라볼 때 아는 마음이 발생했을 때, 이 아는 마음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염심, 그러니까 고락과 그 다음에 시비와 호오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감각적 지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시비 분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비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여기에서 무슨 마음이에요? 정심, 정심이에요. 자, 시비 분별이 일어난 상태는 염심. 염심이 돼요. 그래서 감각적 지각의 어떤 대상을, 자상을 보는 것을 정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이제 제일 앞에 말한 4대와 5온이 본래 공하고 무하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용수보살이 인식론에서 말하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수보살의 4대 5온이 본공부와의 인식론은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불교 인식론이 수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아비담마 하면은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유시, 그 다음에 테라바다, 이제 이 세 곳에서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는 네 가지 상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시상응이에요. 그래서 심과 심소가 무엇인지, 심은 아비담마에서는 의식, 대상을 아는 마음 자체이고, 심소는 대상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 그 내용에는 감정이나 판단이나 기억이나 애착, 이런 심리작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대상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심과 심소는 사하잣다,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시에 소멸을 해.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져서, 보통 사람들은 두 개를 하나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동시생 동시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마나브루티, 어떤 대상을 딱 봤을 때, 하나의 대상을 봤을 때 심과 심소는 동시에 작용을 해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심은 이거를 보고 심소는 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못해요. 심과 심소는 동일한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심과 심소는 동일한 대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심도 있고 거기에는 심소도 있어야 돼요. 욕심은 심소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심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같은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똑같은 데서 예를 들어 눈이면 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은 같은 감각기관이고 그다음에 대상은 색이 되면은 그것도 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감각기관과 같은 대상과 그다음에 동시에 동시멸 이 네 가지가 심과 심소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르마키르티하고 그다음에 진나대사에서 말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 어록에 말하는 이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각성. 자, 그래서 음, 자, 진나대사가 음, 이제 5가지 감각기관에서 5가지 대상을 봤을 때 그때 분별이 없이 대상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지각이다. 참된 진리를 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참된 지각 안에 심과 심소가 있는 거예요. 참된 지각 안에 심과 심소가 있는데 이 심이 이 지각하는 내용을 보는 심이 선종에서는 바로 참 마음이다라고 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향선 씨. 옛적에 이경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길 무엇이 각입니까? 존자 말하길 성품 보는 것이 이 각입니다. 왕이 말하길 스님께서 성품을 보십니까? 존자 말하길 내가 각성을 봅니다. 왕이 말하길 각성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 말하길 각성이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자, 왕이 말하길 여기에서 각성이 작용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공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데 있을까요? 공은 말할 수 없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해체됐을 때 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참 마음을 둘로 나누는데 1번은 공이고 2번은 청정하게 아는 마음인데 지금 여기에서 1번을 다루고 있어요. 2번을 다루고 있어요. 2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2번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을 아는 마음을 바로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작용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말하길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내가 이제 보지 못합니까? 존자 말하길 이제 버젓이 작용하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왕이 말하길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 말하길 왕이 만일 작용 안 되면 이것이 아님이 없고 왕이 만일 쓰지 아니한다면 그 채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말하길 만일 정당하게 쓸 때는 몇 군데에서 나타납니까? 존자 말하길 나타날 때는 마땅히 그 8곳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길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 말하길 부모의 태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해서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요 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요 코에 있어서는 향을 가리는 것이요 혀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요 손에 있어서는 잡는 것이요 발에 있어서는 운전하여 다니는 것이니 두루 나타나면 한 가지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꾸리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이 있으니 아는 자는 이것이 각성인 줄 알고 모르는 자는 정신 혼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혼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어떤 이제 그 생각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를 혼백이라고 그렇게 중국에서는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은 불교를 아는 사람을 이것을 각성이라고 하는데 눈, 귀, 코, 혀에 있어서 각각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눈, 귀, 코, 혀에 있어서 그다음에 발까지 작용을 일으키는 게 직접적인 게 뭐예요? 다른 마음. 또 다른 분은? 이 스승님. 눈, 귀, 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작용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오온 가운데 의도죠. 그래서 혹은 얼마나 욕구 혹은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본을 가지고서는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없는 것이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아는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 때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불교의 그 논리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영원히 퀘스천 마크,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록을 보면은 자체 모순성을 약간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그런 그 작품을 가지고 완전히 100% 정의를 내리기는 인도 불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체 모순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 작용이 각성이다 라고 하고, 모든 작용할 때 이 각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의도라고 보다도 아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록을 볼 때, 특히 달마 형용론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떨 때는 아는 마음을 불성이라고 얘기했다가, 여러분들이 혈맹론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공성을, 그거를 그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또 얘기했다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인도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불교는 아무래도 논리학이 좀 약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는 마음을 계속 바라다 보면 그것은 무상하고 그것은 무아임을 알아서 무상한 것을 계속 쫓아가면, 그러면은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공하다라는 것을 결론이 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뭐죠? 추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공하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통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신통지는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 공을 추론적으로 알고, 용수보살도 공에 대해서 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의 인식론, 그 딘나가 존자와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인식론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선어록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를 참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불성이라는 것, 각성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불시 자신이 막 각성이 되었다. 불시 서국어의 크게 한번 읽으세요.
저요? 예. 불성자심이니, 불시 어, 자시민이 불시자심이니, 막성 예배어다. 불시서구거이니, 차사는 운각성이라. 각자는 영각이니, 운기전물하며, 양미 순일하며, 운수 양미 동족이 순목하며 죄송합니다. 양미 순목하며 운수 동족이 계시 자기 영각지성이니 성즉 시심이며 심즉 시불이며 불즉 시도요 도즉 시선이니 선지 일자는 비범성 소측이니라 우운 견본성이 위선이니 약불 견본성하면 즉비 선야이라 가사설특 천경만론이라도 약불견 본성하면 지시범부요 시비불법이라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잘못 착각하여 절하지 말라. 부처라는 말은 서쪽 인도말로 아는 성품이란 뜻이다. 각이란 신령하게 아는 것이란 말이니 변화에 응하고 사물과 만난다. 그리하여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며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하게 아는 성품, 자기 영각지성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며 도가 곧 선이다. 선이란 이 한 글자는 범부와 성인이 헤아릴 바가 아니다. 또 경에 말하기를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선이다 하였으니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좋아요. 자, 여기에서 성품이 곧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고 그 부처가 바로 도고 도가 고 선이고 선이라고 하는 한자는 범부와 성인이 측량할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성품이냐면은 계시 자기 영각지성이니 모두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각지성어는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도고 도가 다 선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은 범부와 성인도 분별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분별을 통해서 알 수가 없죠? 분별로 아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인식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는 마음은 깔빠나 앞보다 아는 마음이 이 분별을 여의었을 때 참된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이 작용하면 안 돼. 그냥 아는 마음 그것 자체를 그냥 볼처럼 탁 봐야 돼. 그 성품, 아는 성품이 곧 마음이고 그게 불이고 토고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떤 명료함이 좀 불교 인식론과 연결되니까 좀 있어요? 예. 네. 조금 명료해지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령하게 그 아는 성품이 줄여서 성품이에요. 근데 그 신령하게 아는 게 어떤 식으로 아느냐 하면은 대상을 응하여서 어떤 사물을 접촉했을 때 나의 몸을 움직이거나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런 대상을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영각지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 컴퓨터 세계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 기능을 뭘로 하고 있죠?
CCTV로 하고 있죠. 대상을 보게 하는 그 기능이죠. 그래서 대상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CCTV가 대상을 비춰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그거를 아는 기능이 있을까요? 스스로 그걸 아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인도 인식론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비추는 기능이 있는지, 타자를 비추는 기능이 있는지, 양쪽 다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 논리학에서 계속 여러 가지의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CCTV가 대상을 이렇게 아는 기능이 그게 타자를 비추는 기능이에요. 근데 내가 안다는 것을 아는가? CCTV는 안 돼요. 스스로 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뭘 할 수 있어요?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측면. 그러니까 인도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만 이해하면은 아주 재미없지만 우리가 깨달음이라든지 마음을 본다, 수행이라는 것,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인도 논리학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내일은 이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용수보살이 어떤 식으로 증명해 나가는가 논리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수행에 어떻게 우리 그 조사선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것을 내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아는 마음이 유의의 진재라면은 그 무의의 진재를 알기 위해서는 또 아는 마음을 또 아는 그 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그러면 무의의 얘기했듯이 진재, 무의의 진재는 공이라고 했죠. 네, 추론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무의의 진재를 알 수 있는 건지. 우리 지금 강의했듯이 무의의 진재를 공을 아는 데는 추론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통지로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네. 그랬죠. 음. 이제 그것이 용수보살과의 관련이 돼 있으니까 내일 그 용수보살과 관련돼서 어떻게 무의의 진재를 알고 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잠깐만 화면을 열어봐 주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를 다 하고 있잖아.